그러지 말라고 뜯어 말렸습니다. 안 그래도 노는 거 좋아하는 양반이 집에 와이프도 없고 애도 없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닐 텐데 괜찮겠어? 지연이도 다 컸으니까 그냥 애들만 보내는 게 어때? 이미 고삐 풀린 망아지로 산 지 오래된 인간이라 괜찮어. 덧불릴 고삐도 없어. 지연 엄마 너무 순수한 거 아니야? 내가 지연 아빠 몰라서 하는 말이겠어. 기러기 아빠들 와이프랑 애들 없는 사이에 바람 얼마나 피는데 그건 생각하고 가는 거야? 우리 지연 아빠 노는 건 좋아해도 워낙 남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바람은 안 피울 거야. 내 남편 내가 더 잘 알아. 지인들은 제가 캐나다로 가면 남편이 무조건 바람을 피우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상상도 해본 적 없고 결혼 기간 동안 한 번도 그런 낌새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도 하면서 저도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영어를 배우려 했었죠. 캐나다에 정착을 하고 나서 돈 많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 게 정말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 썩이는 남편도 눈앞에 없고 아이들도 제 생각대로 적응도 잘 해주고 공부도 잘해주니 캐나다의 생활은 정말로 평화로운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캐나다로 온 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모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아이들은 학기 중이라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 일단 저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을 했을 때 시댁은 이미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뇌출혈로 쓰러진 시모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고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뇌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말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시모 앞에서 결국 남편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아? 저러다가 갑자기 가버리시면 어떡해? 내 나이 이미 40이 넘긴 했지만 그래도 나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어린아이처럼 우는 남편과 건강하실 때 저에게 잘해주셨던 시모의 모습이 눈에 밟힌 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어머님 간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정성으로 어머님 모시고 어머님 빨리 회복하시길 기도하면 다시 금방 일어날 거야, 여보. 아이들을 캐나다에 두고 온 저는 한국에서 아픈 시모를 간병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했을 때 빼고는 아들인 남편보다 저를 더 아껴주신 분이셨기에 아픈 시모를 꼭 제 손으로 모셔서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꼬박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모를 모셨습니다. 건강이 돌아와서 퇴원을 할랑 싶으면 시모는 또다시 금방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을 하다 시모는 결국 쓰러진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모의 장례식을 치를 때 시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미야, 에미니 덕분에 너희 시어머니 3년이나 더 살 수 있었다. 그리고 네 시어머니 행복하게 눈 감았을 게다. 아픈 시엠이 3년 동안 보살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 많았다. 내가 조만간 큰 선물을 하나 해줄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무언가를 바라고 시모를 모신 건 아니었지만 시부께서 선물을 하나 주시겠다고 하니 기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남편과 상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뜸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말해왔습니다. 엄마도 돌아가셨고 당신 할 일도 끝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혼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라. 3년 동안 자기 엄마를 모셔줘서 고맙다는 말과는 함께 이혼 도장을 찍어달라는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혀가 마비라도 된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당신이 키우고 싶으면 당신이 키워도 돼. 그리고 엄마 모시느라 고생한 것도 있으니
고생한 값으로 5억 줄 테니까 그거 받고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자. 당신한테 이혼이 장난이니?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이 그렇게 쉽게 아무렇지 않게 이 상황에서 꺼낼 수 있어? 내가 아픈 당신 엄마 3년 동안 정성 들여 병수발한 거 몰랐어 그래? 아니까 내가 5억 준다고 하는 거잖아. 당신 나한테 소송 걸고 이혼해도 5억까지 못 받는 거 알지? 5억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떨어져. 나 새 출발할 거야. 치모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은 꽤나 오래전부터 저와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하자고 할 거면 진작에 하던가. 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야? 이제 내가 쓸모 없어졌다 이거니? 당신 딴 여자 생겼어? 왜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님 돌아가시자마자 이혼 타령이야? 그것까지는 내가 당신한테 말할 이유 없고, 당신은 그냥 돈 받고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그리고 당신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럴 생각하지 마. 왜 이혼을 하자는 건지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무작정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저는 절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지금까지 평생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준 게 누군데 내가 왜 이혼을 해? 5억? 나 그깟 5억 필요 없어. 그깟 5억이라고 했냐? 나한테 시집 안 왔으면 1년에 5천도 못 만져봤을 옆에 내가 어디서 감히 그깟 5억이래. 너 고집 부려봤자 결국에 나랑 이혼하게 되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이혼하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이혼 문제로 남편과 몇 달을 싸웠습니다. 사실 맘 같아서는 시부에게 바로 이루고 싶었지만 시모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라 괜히 시부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을 해줄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며 집을 나갔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지도 아이들이 있는 캐나다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하루를 1년처럼 보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친한 지인들에게 털어놓자 저희 사정을 잘 아는 지인들이 말했습니다. 일단 5억 받고 이혼하고 애들 양육비 핑계로 다 뜯어내버려. 노는 거 좋아해서 평생 마누라 속 썩이고 산 너 뭐가 좋다고 더 끼고 살아. 지 때문에 지 엄마 3년 동안 병수발한 건 억울하겠지만 그건 돌아가신 시어머니만 생각해서라도 좋게 생각하고 지연 아빠랑 이혼해. 그 인간 지 엄마 없이 혼자 살아봐야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거야. 제 지인들은 열이면 열이 남편과 이혼을 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모든 지인들이 이혼을 추천하니 그제야 제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남편이 준다는 5억을 받고 애들이 있는 캐나다에서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제 고향 포항에서 아파트 한 채를 얻고 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대신 나 애들 있는 캐나다로 다시 돌아갈 거야.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는 당신이 매달 보내주는 돈으로 애들이랑 생활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5억 줘. 5억 입금되는 거 확인하면 바로 이혼 도장 찍어줄게. 그렇게 저는 시모가 돌아가신 지 6개월 만에 남편과 20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부에게는 차마 이혼을 했다는 말을 할 용기가 없어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시부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기로 했죠.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애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살아야 되니 그대로 두고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은 남편이 나가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5억을 받게 된 저는 그날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침대에 혼자 누워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없이도 잘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막막한 심정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눈물을 한참이나 흘리고 나서야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누군가가 저희 집 현관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해가 뜬 아침이어도 여자 혼자 있는 집이라 그런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는 못하고 문 앞에 서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땡땡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윤치원 씨님 맞죠? 안에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경찰서라뇨? 그 인간이 무슨 사고라도 쳤나요? 아침부터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윤치원 씨가 새벽에 피격을 당했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왔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남편이 피격을 당했다는 말에 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린 현관문 앞에는 수십 명의 경찰들이 서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는 이 사람이 피격을 당해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피격을 당했다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저녁같이도 저랑 연락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장례식장이에요? 윤치원 씨 아내 되시는 분이시죠? 다행히 목숨을 건지셔서 지금 병원 계십니다. 안 그래도 아내분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혹시 이보경 씨 아세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말에 안도감이 들었는데 경찰의 입에서 처음 듣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보경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그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 묻는 건가요? 어제 윤치원 씨랑 같이 있다가 같이 피습을 당한 여자분이신데 혹시 윤치원 씨 아내분이랑 아는 사이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용의자는 저희가 쫓고 있는데 윤치원 씨 아내분한테 참고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그때 경찰서로 출석 부탁드립니다. 경사의 말에 나는 어제 그 인간이랑 이혼해서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라면 제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뒤 바로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게 아니라 남편은 무사히 수술을 끝내고 일반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 인간 결국엔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을 하며 남편을 원망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집으로 찾아왔던 형사가 병원으로 찾아와 저를 불러냈습니다. 윤치원 씨 저렇게 만든 범인을 잡았습니다. 윤치원 씨 깨어나시면 저희한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사님, 근데 우리 애들 아빠랑 같이 있었다는 이보경 씨는 누군가요? 왜 우리 애들 아빠랑 그 여자가 늦은 새벽에 같이 있다가 피격을 당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의 물음에 형사는 난감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엔 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윤치원 씨가 이보경 씨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셨습니다. 이보경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서 이미 조사를 끝마친 상태인데 두 분이 골프를 치다가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연인으로 발전했는데 그 사실을 이보경 씨 남편분에게 들켜서 이보경 씨 남편이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네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윤치원 씨 깨어나시면 들으셨으면 합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바람이 난 여자는 술집 마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은 어두운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한마디로 남편은 똥을 밟아도 제대로 밟은 거였습니다. 바람을 피워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골라서 필 수 있는지 제 남편이지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양심만 가지고 살았어도 바람 피울 일도 그로 인해 피격을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기어코 몹쓸 짓으로 요단강을 한번 건넜다 온 남편을 정말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깨어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캐나다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잠에서 깨어난 남편은 콧물까지 흘리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나 너무 무서워. 당신 버림벌을 이렇게 봤나 봐. 제발 내 옆에 있어주라. 그러게, 당신 나 버리자마자 바로 그렇게 버려봤네. 이런 게 천벌이라고 하는 건가 봐. 당신 나 버려서 천벌 받은 거야. 그러게 인생을 왜 그렇게 사니?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렵니? 여보, 앞으로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 테니까 제발 나 두고 가지 마. 우리 어제 이혼한 거 잊었니? 우리 이제 남이니까 나 붙잡지 마. 당신 인생 당신 혼자 수습하면서 알아서 살아. 저는 남편을 병원에 혼자 남겨두고 시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부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시부가 힘드실까봐 이혼 사실까지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피격을 당해 병원에 누워있고 경찰 수사까지 들어간 이 마당에 더 숨기면 안 되겠다 싶어 말을 하게 된 것이었죠.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시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녀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애미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애들 있는 캐나다로 가거라. 인생 지 멋대로 살더니 기어코 그놈이 사고를 제대로 치는구나. 여기 일은 내가 해결하고 나서 연락할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시부의 말대로 바로 아이들이 있는 캐나다로 가고 싶었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이 두고 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태어날 때까지만 한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병원에 누워있던 남편이 태어나던 날 시부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부의 수행비서와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저희를 찾아오신 거였죠. 잘들 들어라. 앞으로 나는 지원이 너한테 그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을 생각이다. 오늘부터 내 주머니에서 15만 정도 너한테 갈 일 없으니 그렇게 알고, 지금 네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 말고는 나한테 더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도 알아두거라. 회사 적자 났다고 돈 빌리러 올 생각도 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네가 벌어서 먹고 살아. 아버지, 죽다 살아나 아들한테 갑자기 그러신 게 어딨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잠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에요? 캐나다에 있는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우리 애들 유학도 더 해야 되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요. 네가 언제부터 애들한테 아빠 노릇을 했다고 애들을 들먹여? 내 손주들은 내 돈으로 키울 테니 너는 제대로 된 아빠 노릇 안 하려거든.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지연이 애미랑도 오늘부로 깨끗이 끝내. 그래도 남편이 큰아들이라서 철싹서니가 없어도 끝까지 안고 가시던 분이셨는데 이번엔 시부가 큰 결심을 하신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모든 금전적인 지원을 끊으신다고 해서 유학가 있는 아이들 걱정이 앞섰는데 시부가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일이 있기 전에 남편에게 이미 받아둔 5억이 있으니 아쉬울 것이 없었죠. 아버지는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십니까? 저 이 사람 없이는 못 삽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혼자 늙어 죽어도 괜찮으세요? 나는 차라리 네가 혼자 늙어 죽었으면 좋겠다. 평생 네 뒷바라지에 자식 뒷바라지하고 아픈 네 엄마 3년 내내 간병한 애미를 두고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어. 나는 네 앞으로 줄여둔 모든 재산을 지연 애미한테 줄 생각이니 그렇게 알아둬라. 남편은 그럴 수 없다며 발작을 일으켰지만 시부는 기어코 변호사를 대동해 미리 작성해뒀던 유서 내용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 한 채와 몇천 평의 땅을 이전해 주셨어요. 서류상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난 저는 아이들이 있는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2년 정도 지내다 이제는 나도 가족 뒷바라지 안 하고 오롯이 나를 위한 휴식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만 두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포항에서 혼자 지내고 있답니다. 처음엔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없으니 많이 적적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아이들이 있는 캐나다로 돌아갈까 고민도 했지만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저희 부모님과 친정 식구들도 챙기고 오랜 시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친구들도 만나면서 살고 하니 마음에 있던 상처들이 자연스레 회복이 되어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틈만 나면 찾아와서 같이 살자고 하고 심심하면 전화를 걸어 재결합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을 굳건히 하고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부랑은 자주 보고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남편이 몇 년째 계속 재결합을 요구하니 정말 반성을 해서 그런 건지 혼자 사는 게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런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엔 자기 회사 문 닫게 생겼다고 1억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1억이 무슨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 인간에게는 아직도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으로 느껴지나 싶었습니다. 제가 시부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아이들이 있는 한 전 남편과의 연은 끊을 순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재결합 타령을 하는 남편을 포기시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